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묵비권 사용을 비롯해 소환 시간과 횟수 등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 신경전은 팽팽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한번 소환 조사에 응했던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술서 준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뭐 진술서는 준비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진술서를 지금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네.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실은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검찰을 설득하거나 또는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일단 묵비권을 대부분 쓰고 안 되는 건 진술서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성남 FC 사건의 전례를 보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제 서면 진술서를 일단 가져가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쓰는 서면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자기의 의견으로 진술한 걸로 쓰는 것이 진술서인데 그 진술서를 쓰는 게 변호인 의견서가 아닌 진술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거는 저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기소가 되면 네. 그 기소가 되면서 그 각종 증거 자료들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판상의 자료가 되고 이런 공판상의 자료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 그게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출했던 그 진술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진술서가 어떤 내용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제대로 진술을 한 거냐 뭐 아닌 거냐 성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회피한 거냐 이런 또 제2의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술서는 열심히 쓰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협조적으로 그 소환에 응한다는 가치에 부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묵비권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당연한 헌법적인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유불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검찰의 피해자 신문 조서까지도 피해자가 부동의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차피 기소할 거 열심히 검찰에 답변하고 증거에 대해서 답변해봤자 네. 기소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하면서 이미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답변해봤자 어차피 기소할 거 차라리 검찰에서 답변하느니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받겠다. 네.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이건 뭐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 또 뭐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이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의 권리인데 지금 보면 너무 유죄 추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너무 유죄 확증 편향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검찰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검찰에게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믿지 못한 검찰보다는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제 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게 미란다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게 이익으로도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관이 구속은 되지 않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를 보고 어떤 심정을 가지는지는 이제 법관 고유의 심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다. 내가 정말 억울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냥 그 묵비권을 행사한다. 과연 그게 이익을 위해서 작용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 앞에서 어차피 진술하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법관 앞에 진술이 기소되고 법원에서 진술하는 게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관 앞에 진술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관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고 한다면 나는 검사들은 못 믿겠으니까 법관 앞에 가겠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죠, 민주당이. 근데 과연 가결을 시킬지 뭐 부결을 시킬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즉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질문지를 많이 준비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진술 거부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떤 사실관계를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부터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진술을 거부한다는 그 사정도 그 검찰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도 국가를 대리하는 어찌 보면 변호사입니다. 법관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사실관계도 있고 저런 사실관계도 확인해가지고 물어본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의 증거가 있는 유죄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법관 앞에서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 설득되는 자료로 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이 돼 있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법관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을 준비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놓고 있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상 이 사건 수사가 1년 뭐 3개월 이상 걸린 수사잖아요. 네.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올 걸 이미 예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이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사실상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 안 하는 게 맞아요. 관련 공개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다 얘기가 공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진실 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소명을 들어주겠습니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서 조사받고 어차피 기소할 거다라고 검찰도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가 그렇게 뭐 박진감 넘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또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다 적시돼 있잖아요. 이건 이미 답이 정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범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시간이에요. 소환 시간하고 횟수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반쯤 나가겠다. 토요일 날. 그리고 한 번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9시쯤 나오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이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왜 검찰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그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의 연원을 따져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시장일 때 2010년 10월에 그 대장동 사업을 이제 관주도 복합주도로 진행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도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대선 자금 용도로 8억 4천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해요.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12년간의 사실관계거든요. 10년이 넘는 거죠. 10년이 넘는 이 사실관계 속에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사건들 어떻게 진행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변동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그걸 질문하다 보면 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심야 조사나 이런 거 밤샘 조사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걸 과연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한 이틀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허용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얘기할 게 많다. 10년 넘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2번 소환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출석 시간이라든가 또는 야간 조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루만 나오는데 좀 길어질 수 있다. 그것까지는 수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려면 관련 증거들, 스모킹 건이 많고 관련 참고인들이나 공동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에서 나온 언론 기사들을 보면 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또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하면서 상당히 수사 시간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옥죄할 만한 그런 스모킹 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수사 시간도 사실상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검찰도 수사 시간이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질문지를 질문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여기서 이제 증거가 얼만큼 모여 있느냐라는 건데 그동안 나왔던 기사를 보면 증거가 그렇게 과연 많은 거냐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각종 그 남욱의 발언이라든지 뭐 유동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면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공개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남욱과 유동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그 법원에서 그 증인으로서 진술한 걸 언론에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술 증거 말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죠. 사실은 수사라는 게 비밀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 자료를 미리 공개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번에 이제 성남 FC 사건에도 보시면 그 모 업체로부터 종합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서류 증거. 그거는 바로 그날 소환 조사하는 그날에 이제 그 나온 거죠. 그걸 예. 제시하고 아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마 조사를 나가면 그때 진술 증거 외의 증거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그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증거를 보면서 그러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뭐 진술 거부를 하거나 묵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반응도 다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런 증거를 보여줬는데 답변은 아 이렇게 하더라. 이거를 다 쓰는 그런 이제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소환하는 그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자기가 답변을 할지 그 부분은 본인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이틀 동안 조사를 좀 고수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대질 신문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얘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검찰 조사 기법이 대질 신문을 잘 안 해요. 과거에는 대질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진실을 발견했는데 네. 요즘은 과거처럼 뭐 검찰의 강압적인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질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모순되는 진술을 가지고 모순되는 증거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수사 기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질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또한 지금 가장 핵심은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씨의 진술인데 그렇죠. 남욱 씨는 모든 걸 다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고 네. 유동규 씨도 뭐 정진상 씨를 통해서 보고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뭐 어차피 기소를 하겠지만 또 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이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높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옥죄할 만한 증거나 진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대질 신문에 대해서는 안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정진상 전 실장만이 얘기를 해야 결과적으로 끝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 대질 신문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거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대질 신문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네. 남욱이나 유동규의 일정도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통상 이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대질 신문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자라는 취지로 미리 이야기를 해요. 얘기가 나왔겠군요. 그러면. 예,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단순히 대질신문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질신문 하기로 했는데 뭐 그걸 거부했다더라 한다더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닌 거 보면 지금 단계에서 대질신문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네. 그런 이제 답변 태도를 보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대질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질 일정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제 자기가 뭐 아무 말도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입증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닌 게 사실 정진상 실장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 정진상 실장이 자기가 모든 걸 덮어쓰고 가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네. 그때도 이제 그 나왔던 언론 내용을 보면 유동규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네가 모든 걸 안고 네가 죽어라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진술하는 거냐면 내가 사실은 이재명 시장한테 특별히 뭐 부탁할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부탁할 거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당신을 기망하고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뭐 이런 대장동 사업이 잘 된 거 그건 우연의 일치다 뭐 이 정도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게 이제 모든 걸 안고 죽는 거예요. 유동규한테는 그걸 하라고 지시한 걸로 추측이 되는데 유동규가 이제 그걸 거절한 거고 근데 정진상도 그렇게 진술하진 않아요. 그냥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진술 거부권이나 다름없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정진상의 입에 의존하지 않는 네. 또 다른 증거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추측이 되고요. 아하.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공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씀해 준 것처럼 다 덮고 쓰고 갈 수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정진상 씨가 이걸 덮어쓰고 갈지라고 하는 것은 유죄라든가 잘못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꼭 검찰의 논리 보면 진술을 받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밝혀야 될 거야. 이 전제로 가는 건데 거짓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 뭐 자신은 다 밝힐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진상 씨 책임으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남욱 대표도 마치 자신이 뭐 모든 걸 다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죄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모든 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남욱 씨도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씨도 본인의 사실관계대로 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전제대로 또는 프레임대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결과적으로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검찰이 너무 이제 법정에서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재판정에 돌입하는 것 그 자체는 괜찮지만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핵심 사안 그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있는데 이 배임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논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공개발을 하면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세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사업성과는 관련 없는 그 사업성이 전제되지 않은 시가, 논이면 진짜 논의 가격, 밭이면 밭의 가격, 그걸로 이제 토지 수용하면 전체적으로는 저가에 수용하는 게 돼요. 네. 그 어떤 거 비교하자면 이제 민간 개발하고 비교할 때. 근데 민간 개발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사업성을 보고 그 민간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전제 가지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 투자를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부동산 시행은 민간 개발일 경우에는 일종의 그 지주들, 그 입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건은 어떤 거냐? 관이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그거는 공공개발처럼 풀어나가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민이라는 이유로 민간 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토지 수용 가격은 적은데 이익은 많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 이익이 많은 격차를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재건축도 다 초과 이익 환수를 해요. 근데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뺐는지 이거를 어떤 경위로 뺐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보고가 될 때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만들 때는 분명히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니까 본인이 결제 단계에서 그 환수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환수 조항이 사라졌다는 경위를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배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별로 그건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다 했습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기사라든가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이 시대라는 게 변하잖아요. 시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치 떨어지고 있죠. 고금리죠.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대신에 확정이익 배당으로 한다면 뭐가 더 좋겠습니까? 5대5로 나눈 게 좋을까요? 확정이익 좋을까요? 지금 이 시기는 확정이익이 더 좋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시라고 하는 관공서가 위험 부담은 갖지 않고 5,500을 환수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확정 이익을 우선했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가 많이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 상황, 부동산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때는 다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뭐 검찰의 논리적인 시각일 수 있고요. 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수용 방식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수용은 대부분 수용 방식을 택해요. 그러면 감정평가 기관 2개, 3개 정도가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해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논리대로 한다면 수용 방식은 다 국민들을 착취하고 수용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논리는 법리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까지도 고려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논점에 대해서도 좀 팽팽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